막, 내가 말기까진 막 굉장히 잘했어요. 응. 이 윤석열이가 나보다 그 국정 운영을 못해. 응. 그래서 지금 이 전국이라는 게 매우 어수선함을 넘어서 국민들이 좀 지치고 지겹고 질리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28, 29, 30일을 한국갤럽이 화수목을 보통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자 하면, 이게 이제 그 28, 29, 30의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6공화국 이후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 아닌가. 24 이후에 지금 3년 차에 21%면 아마 동시기에 이런 대통령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 보이나요? 자, 일단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여기는 사실 이제 볼 것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게 30% 가까이 된 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하더라도 대통령의 긍정 지지도는 30 가까이 이 지역에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제가 항상 여론조사 볼 때 어디를 보냐면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 모여져 있는 곳을 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바로 TK, PK겠죠. 예. TK 대구 경북은 잘못하고 있다가 54, 잘하고 있다가 35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영수회담 앞뒤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 TK가 잠깐 더 많이 빠진 적은 있어요. 근데 여전히 35라고 하면 TK 지역에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3명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 야, 윤석열은 너무한 거 아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1명 정도는 3명 중에 1명 정도는 커버를 쳐준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겠죠. 뭐 이제 그 정도의 장면은 좀 연상이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거고요.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30 언더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미 지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중에 35나 29, TK와 PK는 게다가 공통점을 찾자면 35, 29 안에 들어가는 주 연령대나 지지층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봅니다. TK, PK 안에서조차 70대 이상을 제외하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없을 것이다. 설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령대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실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40대잖아요. 제가 40대여가지고 이걸 저는 구국의 40대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40대 보면 야 이거는 정당 지지도 제가 캡처는 안 했는데 40대의 부정은 90%예요. 대통령을 40대, 30대는 사실상 꼴도 보기 싫은 거야. 20대나 50대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3, 40대의 대통령 지지도는요. TV 나오면 꺼져. 꼴도 보기 싫어. 뭘 얘기를 하면 거짓말하고 있네. 구라치고 있네. 입만 열면 뻥치네.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40대, 30대 앞에서는 윤석열 얘기 꺼내면 안 된다. 예. 어떻게 커버 쳐도 안 된다. 술자리든 어떤 자리든 윤석열 얘기 꺼내지 마. 짜증나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럴 이런 얘기도 하지 마. 디올백 그래도 300만원짜리 이런 얘기도 하지 마. 그리고 또 3, 40대 앞에서 야 내가 이번에 기사 보니까 김정숙 여사 무슨 기내식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꺼져. 닥쳐. 재수 없으니까 나가. 이런 식의 지금 접근법이어가지고 3, 40대 그리고 10대, 20대, 50대, 60대도 가보면요. 이거 60대도 참 재밌어요. 60대는 아주 슬라이틀리하게 정착해서 꾸준히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30대 60입니다. 30%대 60이잖아요. 이쪽도 이제 60대 정도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는 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자리에 가셔도 뭐 동문회를 가시든 등산을 가시든 이제 오비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60대 분들은 뭐 퇴직을 하시거나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친구들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예전에 참 재밌었다. 근데 요즘 야 정치가 답답해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 나오면 야 술맛 떨어진다 그만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 세대 고루 분포에 있는데 여전히 보이시죠? 요 커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여전히 견고한 쪽이 있습니다. 70대 이상 보이시죠? 49대 3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70대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이 10대부터 60대까지는 70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직접 꺼낼 필요는 없다. 예, 그걸 꺼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전히 이 상황이 돼서도 제가 뭐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0대 이상쯤 되는 분들은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해서 역시 각 지역에 포함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지지층들은 아마도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뭐 60대 중에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미 어떤 기사에서 경향신문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경향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요 제목은 함께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뭐 잘 달긴 했는데요. 저는 이미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데 아직 좀 너무 느렸다라고 봅니다. 이 기사 내용 보이시죠? 심리적 탄핵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대 나오면 심리적 탄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갤럽 조사를 어제 이제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관측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당이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20% 선이 무너져서 10%로 내려앉을 경우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미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 정도 우리가 아까 만나봤던 수치로 보자면 저는 이 정도의 수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6공화국 이후에 이미 최저치를 경신해가는 과정에 놓여 있고 지금의 전국을 보더라도 총선으로 심판받았죠. 여론조사로 심판받았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심판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거부권에 더해서 21대 국회 마지막 표결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된 4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관측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정도로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10%대를 거론하면서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 안이한 진단이 지금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다잡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21% 정도면 이미 2%만 떨어져도 심리적 탄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심리적 정서적으로 대통령을 마음에서 지운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와서 10%로 내려앉을 경우 그러니까 30%대에는 20% 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더니 20%가 다 무너지고 총선 빠그러지고 대통령 지지도 빠그러지고 하면 안 되는 일을 켜켜이 쌓아나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10%대로 가면 심리적 탄핵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부분은 부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별로 궁금하시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부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난 이해돼.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게 보기도 하고 실제 지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는 없잖아 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왜? Why? 왜 때문에 그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요. 긍정평가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나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잘한다. 이 타이밍에 이 갤럽 조사에서는
왜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물어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잘한다고 평가한대요. 그것도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헐, 의대 정원 확대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의대 정원을 단순하게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2,000명이 아니고 의사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민주당도 동의합니다. 야당도 동의해요. 범야권은 대부분 의대 정원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방법론에 대해서 왜 2,000명이어야 되는가? 과학적 근거 없다. 절차를 지켜라. 이런 대목들을 지적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2,000명이 아니라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의협과의 공감대가 있었던 5, 600명 수준에서 늘릴 수 있다. 왜 이렇게 과도하게 가져가느냐라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 쪽에서도 저거 매주 자료를 받아봅니다만 여전히 법률적으로 들여다볼 사안들은 많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적인 근거를 잣대로 판단하자면 여전히 박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자들은 의대 정원 확대 잘하고 있다 14%고요. 외교가 13%입니다. 외교를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외교를 잘하고 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는 지금 대통령이 한일중인지 한중일인지 모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나름의 컨벤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일본 외교와 관련돼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외교부 자료에 일본 왜곡 발언이 제외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 개황이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일본 개황이라는 책자는 일종의 이제 참고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외교부 공식 해명이니까 그대로 얘기할게요. 근데 2019년 외교부가 발간한 일본 개황 책자를 보면 그 안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접근할 때 한국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발언들을 짓거려놨던 게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이 멋같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멋같다라고 한국이 발간하는 일본 개황 이 참고자료에 늘 담겨 있습니다. 30여 쪽 분량으로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라는 그 왜곡된 주장들을 언급해 놓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면 28일부터 30일까지 보도됐던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지난해 3월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 발간된 개정판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일 굴종 외교의 근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 이런 발언이 기존 정부에서는 들어가 있었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지우냐? 라고 지적한다면 외교를 잘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중일 그게 뭐 중요해? 원래는 한중일이라고 누차 쓰다가 이제는 눈치 보면서 언론들이 한일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좋아요? 일본 좋아할 수 있죠. 누가 좋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친일이요?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거? 뭐가 나쁩니까? 근데 하지만 정리할 건 정리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역사에 대한 부분. 과거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거 다 아시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늘 잘 해왔던 부분이 거꾸로 뒤집힌다거나 이렇게 일본 개황 책자에서 일본 정치인이나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발언을 지운다거나 독도를 국방부가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다거나 이런 근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교를 잘한다라고 긍정평가자들이 13%라고 뽑아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뭘 잘해요? 외교를 잘하시죠. 의대 정원 확대 잘하시죠.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 안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잘하는 것 같다. 진솔함, 솔직함. 요 네 가지가 각각 4%, 3%를 차지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인데 죄송한데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갈라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의대 정원 확대나 외교, 국방 안보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진솔하다. 솔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 없다. 이런 게 각각 4% 포함해서 긍정평가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정서적으로 마취가 돼 있거나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방 안보에 대해서도 높이 뽑았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줄줄이 개인 전화를 쓰시면서 미국한테 해킹해 주세요. 도청해 주세요. 북한, 러시아, 일본한테 우리 국군 통수권자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 해킹해달라 라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잘해? 안보를 잘해? 아니면 완보를 잘했나요? 보완을 잘 지켰나요? 아니잖아요. 줄줄 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1%에 준하는 긍정평가자들의 이유이고요. 유튜브에 난무하는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유튜버들의, 저는 뭐 그들은 보수라고 부를 가치가 없어요. 극우 유튜버들의 자위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구독자층이나 지지층을 결집시키거나 적당히 그냥 눈치고 넘어가면 슈퍼챗 들어오고 조회수 빨리고 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는 게 뭐가 있냐고. 경로가 죄입니까? 개인 휴대전화 쓰는 게 죄입니까? 아니 소통하느라고 그랬대잖아요. 좋잖아요. 그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그런 새끼들은 안 썼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왜곡된 사실관계로 70대 이상의 구독자층에게 슈퍼챗을 받아먹고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21%의 견고한 벽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 수준이 너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데요.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된 사람이고요. 공사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은 업무폰, 사는 개인폰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화폰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보안이 제대로 걸려있는 폰이기 때문에 도청의 위험이 없고 업무폰으로 쓰라고 비화폰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를 보는데, 업무를 보는데 일일이 국회의원들이랑 전화하고 모르겠어요. 실제 유튜버들이랑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일일이 개인 전화로 전화하고 검사 시절, 후보 시절부터 썼던 폰을 제끼고 있는 것이 과연 대통령직에 걸맞는 행동인지 저는 묻고 싶은 것이고요. 이렇게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 관련된 재판, 즉 군사법원에서 항명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통신 기록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전화를 이렇게 많이 썼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때만 썼겠습니까? 체리 따봉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썼다면 보세요. 21%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께 대통령이 국방 인식과 안보 인식이 있었다면 개인 휴대전화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전 못 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안보 인식과 국방에 대한 인식은 결여돼 있다.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장, 나라의 대표로서 나라의 어떤 민감한 정보들을 이곳 저곳에 이거 저기 뭐야? 도청하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거 보세요. 들어봐. 그리고 오중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영수회담을 해도 85%를 대통령 혼자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던데 개인 전화로 이곳저곳 통화를 하셨다고 하면 만약에 도청이나 이런 걸 했다고 칩시다. 해킹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대화 중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누군가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을 때 대통령이 말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면 받은 사람이 말을 많이 했겠어요? 누가 봐도 예상 가능한 답변 아닙니까? 대통령이 전체 통화 시간에 7, 80%는 혼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민감한 정보들, 특급 비밀이나 이런 것들 줄줄 새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미국이 도청 안 했을까요? 이걸 일본이 모를까요? 나아가서 모르죠. 간첩이 있을지 모르니까. 도청 안 당했을까요? 그거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즉 안보와 보안을 바깥에다가 내다버린 안보에 대한 무지가 상상 그 이상인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현재 수사 대상일지 모르고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개인 전화를 그만 쓰겠다, 그만
이제는 그만 쓰겠다라는 선언도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방안보 잘한다. 대통령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진솔하다. 솔직하다. 진실하다. 거짓 없음. 이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긍정평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긴 시간 들여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탄핵 직전 박근혜 정부, 이게 탄핵 직전입니다, 여러분. 탄핵 직전 박근혜 대통령 긍정평가가 12%였고요. 부정평가가 80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10% 안쪽으로도 차이가 안 나죠. 9% 차이예요. 자, 노무현 정부 4년차 집권 말기입니다. 이게 이 시절에는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농담, 대통령 조롱이 스포츠이던 시절이었어요.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내가 그런 욕을 먹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풀리면 난 욕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시기였어요. 긍정평가가 12%, 부정평가가 79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명박 정부 말기입니다. 2012년 1사분기 긍정평가율이요. 이명박입니다. 말기입니다. 2012년입니다. 긍정평가율이 23에서 25%, 부정평가율은 58에서 62%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권 말기의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지금 이제 막 3년 차로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지지도가 낮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 아닐까요? 내가 말기까진 굉장히 잘했어요. 응. 이 윤석열이가 나보다 그 국정 운영을 못해. 응.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소환해봤습니다. 말기에 이 정도 23에서 25를 기록했던 MB가 아마 웃을 것 같아요. 비웃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집권 말기에 23에서 25%까지 나왔다. 이걸 놀랄 게 있나? 아무튼 뭐 MB가 집권 말기에는 더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때 부정평가율이 58에서 62%였다. 근데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몇 %였다? 58에서 62%가 MB 정부 말기의 부정평가율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정평가가 70을 찍었어요. 이명박 정부 말기의 부정평가 제일 높은 게 62였거든요. 근데 8%가 높아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얼마나 MB를 국민들이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기억나시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외치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 박근혜를 통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부정평가율이 당시 MB보다 현 윤석열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긍정평가율도 23에서 25, 적게 봐도 23인데 그보다도 낮다는 것은 이거는 뭐 더 복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뭐 복구나 할 수 있을까? 복구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지지도나 이런 기사들을 분명히 측근에게 보고를 받거나 말씀을 많이들 하실 텐데 중요한 거는 이때보다 이분이 집권하실 때보다 탈출구라는 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네, 탈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뭐 말기 대통령은 퇴임하면 되겠죠. 근데 대통령은 지금 3년 차에 돌입했고 임기가 3년 남은 거예요. 약 3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3년 동안 반등 모멘텀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지지도 그깟 지지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현 국면에서 대통령이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어요. 다 썼습니다.
부자 감세해주는 거? 최근에 어제 보니까 종부세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층 쪽에 결집을 유도하는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대통령은 대구를 내려가고요. 대통령은 또 박근혜를 만나고요. 대통령은 뭐 부산을 찾아가고요.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을 또 가가지고 민심을 달래보겠다. 자신을 지지하는 층이라도 결집해보겠다라는 영끌 전략. 그거 하나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 정책 중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부자들이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정책들 또 펼칠 수 있겠죠. 아니면 대통령이 잘하는 거. 민생 토론회. 뭐 소통 강조하면서 어디 가서 시장 가서 멍게 보면서 소주만 있으면 딱이겠다. 이런 것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 3주간 뭘 겪어봤어요? 총선 대패 이후에 대통령이 했던 협치의 왕, 소통의 왕 이미 다 썼죠. 협치해보겠다고 영수회담 카드 던졌고요. 근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소통해보겠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기자회견요? 하나도 성과가 없어요. 열린 것 그 자체가 성과다. 영수회담 열린 것 그 자체가 성과다. 기자회견 그래도 한 게 어디냐. 연 것 자체가 성과다. 기자들 만나서요. 계란말이에 김치찌개 해준 것 그 자체가 성과다. 원래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라도 지킨 게 어디냐. 그거 자체가 성과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다 이런 식의 논리고요.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경로가 죄냐. 통화가 죄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잘하는 분야요? 국방, 안보, 외교를 잘하니까 외교 행보를 박차를 가한다? 뭐 시에라리온 이쪽이랑 오늘 뭐 정상회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프리카 쪽이랑 친하게 지내고 뭐 6월에는 해외 순방 나간다고 하니까 그거 하면 또 한 번 올라갑니까? 언론들이 신나게 그것도 빨아주면 죄송합니다. 언론들이 신나게 또 그거 보도하면 잠깐은 오를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의 추세는 장기적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지가 제 질문이에요. 없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게 없다라는 분석을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문제가 터졌으니까. 대통령을 향한 사법 리스크, 대통령 부인을 향한 사법 리스크, 이거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조금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순직해병대원 순직해병대원 수사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명들을 내놨던데 그 해명도 잠시 뒤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했다는 것이죠. 설명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가 해명한 내용들이 죄다 기존의 내용들과 배치되는 것들, 즉 거짓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 없죠.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해명한다고 하더니 또 거짓말하고 앉았네? 그런데 무슨 여기서 반등 모멘텀을 찾습니까?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희망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좋아질 게 없는데 여기에서 뭔가 희망을 자꾸 찾아봐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 더 낮은 자세를 보여주고 진솔한 해명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대목을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거짓말 같은 숫자였어요. 예,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그게 있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오토바이 탈 때 여러분 이거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누가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거 하는 순간 지금 동접자가 많이 빠져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할게요, 여러분들. 성대모사 하니까 이게 더 빠져. 아침부터 성대모사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 구독자들의 심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